네,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사무국장 유희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저희가 그 더 미운 이웃 더 공부하기라고 하는 기획을 했고, 첫 번째로 일본을 지난달에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중국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중국 딜레마의 저자이시고 보이지 않는 중국과 롱게임을 번역하신 박민희 기자님입니다. 오늘 중국의 최근 현황과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에너지 넘치게 쓰실 만큼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더니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요. 강의 1시간 좀 넘게 진행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의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의 박민희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은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했는데 뭔가 최근에 다들 중국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에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또 대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들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시진핑 삼연임에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20차 당대회를 하고, 이제 89년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사면임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은 왜 이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시진핑 시대 중국은 정말로 제2의 문화 대혁명인가? 중화 민족이란 무엇인가? 또 홍콩이나 대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의 민간 시민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질문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중국의 MZ 세대는 정말 중국의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가?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 패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한국 진보는 중국의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외면하는가? 이런 약간 도전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에서 특파원과 연수를 하는 기간으로 좀 직접 지켜볼 기회가 있었고, 그 뒤로도 중국에 대한 좀 글을 좀 많이 써왔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2007년에서 2013년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10년쯤 전이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는 까마득한, 지금과는 달랐던 중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본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그때 미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와, 이제 중국이 뜨고 미국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고, 그 바로 직후에 일본과 이제 중국 사이에 생가쿠 갸오이다오 분쟁이란 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보시라이 사건이 일어나고 시진핑이 집권하고 하는, 정말 이제 제가 파란만장한 시기에 어떤 목격자였던 인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치적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여기 써놓은 이거는 2010년에 광동성에서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중국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파업으로 이제 기억되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폭스콘 노동자들을 거의 20명이 연쇄 자살 시도를 하고 많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우칸이라는 마을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이제 헐값으로 자기들 모르게 팔려나가는데 반대하는 그런 시위 같은 걸 했었고요. 또 강제 철거에 대한 저항들이나 농촌 건설 운동, 그다음에 중국 곳곳에서 노동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취재하고 한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중국을 제가 본 셈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이제 유럽까지 이제 금융 위기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 경제는 악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열고 2010년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동양은 떠오르고 서양은 몰락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 안 했지만 시진핑 시대 와서는 이런 동승서강이라는 이런 용어를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언급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시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걸 돌아보면 당시에는 중국은 사조 위안에 그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해서 금세 위기를 극복한 것 같았고 한국도 그때 중국 덕분에 위기를 금세 극복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위기도 빨리 극복했는데 미국과 유럽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도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로서 주요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수출 의존형 모델이랄까 중국 경제도 사실은 타격을 입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었고 중국이 이렇게 많은 자금과 국가의 그 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했던 것이 결국은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국의 부채도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도 점점 이전의 성장 모델처럼 고속 성장하기가 어렵고 중국 자본들도 이렇게 미국과 서양만 타격을 입고 중국은 온전히 초고속 성장한다 이런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과 국가는 국내 시장에서 점점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와 관계가 긴밀한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기술을 뺏어간다,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만 우대한다 이런 불만이 커져요. 그리고 사드 이제 보복이라는 게 2016년에 생겼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차별받는다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사실은 이 무렵부터 서서히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 배타적이고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국가와 관계가 긴밀한 기업들을 더 특혜를 주고 거기에다 중국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불공정 해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제 해외 시장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도로나 고속철도나 이런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 등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성장 모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전에는 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은 민주와 그 독재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또 중국이 그때도 그 전에 사이가 좋았을 때도 민주 국가였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2010년 이후에 급격히 관계가 나빠졌냐 하면 경제적으로 이런 갈등 구조가 더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중국과 서구 자본의 그런 경쟁이랄까 이런 갈등 관계가 더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도 이런 문제를 점점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2010년 무렵이에요. 이건 이제 시진핑 등장 전에 중국에는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중국은 논쟁하고 고민하는 중국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럼 이런 점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되냐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토론이 활발했는데 크게 이제 지금 와서 두 가지 정도의 큰 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가가 역할을 강화해서 이런 불평등이랄까 지금 경제가 약화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 개혁개방 이후에 너무 시장에 맡겨서 문제가 심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적어놓은 충칭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실험했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를 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충칭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도 중국 사회 내부에 신좌파, 마오좌파 이런 사람들이 다 국가가 역할을 강화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강을 잡아야 된다. 그 공산당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었고, 중국 공산당의 그 태자당, 그러니까 그 이제 고위 자제의 그 자손들, 그 그룹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 일원이지만, 군부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이 개혁 개방하고 시장화 된 다음에 너무 살기 힘들다. 부패가 심하고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좀 국가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마오쩌둥 시대를 그리워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한쪽에서는 지금 너무 아니다. 지금의 이런 문제들은 비효율이 너무 많고 한 거니까 지금 오히려 개방을 더 하고 개혁을 더 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면 이 비효율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반대쪽에서도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국가가 계속 다 통제하고 가지 말고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줘야지 이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다 통제하고 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너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는 항상 연설 때마다 나와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2012년 보시라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치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굉장히 충격을 던졌죠. 그리고 이제 장점인 그 체제에서 그 굉장히 고위 관료였던 정칭훈 같은 사람도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안에서 점진적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제 데이빗 샴보라는 미국의 이제 중국 정치 연구하는 학자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충칭 모델 한 번 더 설명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시진핑 체제에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공산당이 통제하는 식으로 갔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면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위의 모델 그 좌파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꼭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어떤 한 운동처럼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걸었던 게 보시라이인데 보시라이는 사실 이제 시진핑의 중요한 라이벌이고 항상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시라이 아버지 보이보는 중국 공산당 8대 원로라고 해가지고 덩샤오핑 시대에 정말 실권이 있었던 굉장히 이제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보다 권력이 더 훨씬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 2007년에 보이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보가 죽기 전까지는 보시라이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어떤 스타 정치인이었는데 보이보가 죽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지도층 내부에서 보시라이가 너무 보이보의 권력을 얻고 너무 전횡한다, 너무 튀려고 한다 해서 굉장히 반대 세력이 많았대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그 후진타오의 다음 후계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시진핑은 후계자가 되고 보시라이는 중앙 정권에서 배제돼가지고 충칭이라는 도시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이는 이제 권토 중래를 꿈꾸는 거죠. 자기는 굉장한 스타이고 충칭은 3,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인데 직할시인데 여기서 뭔가 자기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선풍적인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 자기가 다시 지도자의 반열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력욕이 결합해서 충칭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한 좌파 쪽의 흐름에 있었던 어떤 대단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이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졌지만 그거를 지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좌파 쪽으로 중국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뭐 지식인이나 엘리트들, 그다음에 뭐 오히려 이제 일반 민중들 가운데서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한다 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제 국가나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빈부격차를 축소시켜 주겠다 해서 뭐 국가가 나서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고 농민들한테 호구도 도시 호구도 줘서 불평등도 해결하겠다. 이런 걸 내걸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패한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해서 범죄 조직이나 그 사람들과 관련된 부패한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이런 것도 하고 이 사람이 또 한 건 뭘 했냐면 그 혁명가요 부르기랄지 대규모 군중 행사를 해요. 그리고 약간 옛날에 마오쩌둥 시대에 했던 것처럼 자기 어록도 읽고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보시라이 부인의 이 어떤 그 영국인을 죽인 사건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미국 영사관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부시라인이 몰락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국가의 역할 강화로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범죄와 전쟁을 하고 뭐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대규모 마오 시대의 유산을 다시 되돌려서 어떤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만든다 하는 거가 사실은 시진핑 이후에 중국에서 벌어진 일의 어떤 전주곡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과 보시라이가 정치적으로는 라이벌이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같은 비슷한 실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진핑이 하는 이런 것들이 시진핑 개인의 어떤 그런 특징도 없지 않지만 당시에 시진핑 시대가 되려고 하는 그 전에 중국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운동이랄까 흐름들이 있었고, 이제 보시라이 몰락했지만 시진핑도 결국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시대 이건 공산당 작년 100주년 할 때 뭐 기념 공연하는 이미지인데, 이런 모습은 정말 개혁개방 시대 중국에선 참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죠. 시진핑 시대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도자와 강력한 공산당, 이런 걸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거 사건을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분명 이전에 30년 동안 우리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알았던 그런 중국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노동운동이나 뭐 인권운동가들을 다 체포한다거나 시진핑으로 권력을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 결의를 하고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사면임까지 헌법을 고쳐서 가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에서 나타난 수용소나 홍콩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뭐 지금 외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저항에 부딪혀 있기도 한 뭐 늑대 전사 외교라고 하는 그런 거, 중국 중심으로 하면서 뭐 중국의 힘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약간 중국의 힘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의 외교, 그다음에 뭐 민간 기업을 규제한다든가,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견을 말할 수 없는 일사불란한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게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굉장히 난감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민해 왔던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불안이라고 제가 표현했었고, 이제 어떤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이게 원심력에 대한 구심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보기에 중국 공산당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고 곧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공산당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안에는 불안의 요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0년 무렵에 중국 경제는 둔화하고 효율성도 악화하고 뭐 인구도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걸 표현하는 용어가 신창타이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 뉴노멀이라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신창타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전처럼 초고속 성장, 뭐 거의 20년 동안 10%, 연 10%씩 GDP가 성장하는 그 상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분배나 이런 거에 문제도 있고 불평등 문제도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전처럼 사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한테 한 어떤 암묵적인 약속은 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통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이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중국 사회를 더 부강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 안에서 사실은 작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전에는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에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초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에 한 대중 연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그런 진짜 야심만만한 그런 연설을 했는데, 사실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한테 한 첫 연설은 소련 공산당은 왜 몰락했는가, 왜 붕괴했는가, 소련이 그렇게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중국 공산당도 소련 공산당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념과 신념이 흔들리면 안 되고,
뭐 이단적 이데올로기나 군부의 불충성 같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약간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사회는 사실 2010년 무렵에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견들이 분출하고 토론하는 중국이었고, 또 밑에서부터 노동운동이랄까 민간의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는 중국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런 거가 이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의 불안 요소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꾸 외부와 뭐 연결이 많이 되고 아래로부터 여러 이견이 나오고 하다가는 중국 공산당 통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 통치에 도전할 어떤 가능성이랄까, 아니면 통치의 안정성을 해치는 어떤 요소도 제거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서 뭐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지도자 시진핑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이제 공산당 권력을 더 강화하고 통제를 강화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길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제도 뒤에 이제 경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제 부패와의 전쟁이란 걸 통해서 부패와의 전쟁은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정말 부패가 심각했거든요. 후진타오, 장점인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기득권 세력의 부패가 심각해서 인민들로부터 원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패가 한 관료들을 처벌하고, 뭐 지금까지 200만 명 정도를 처벌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것을 계속 텔레비전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보여주면서 탐관오리를 혼내준다, 시진핑이. 이게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차이샤라고 중국 공산당 그 당교라고 해서 당 간부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2020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그 차이샤라는 사람이 몇 가지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부패와의 전쟁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정말 공평하게 됐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그 세력에게 뭔가 도움을 줬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더 큰 부패를 저지르고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그 대신 그러니까 시진핑 세력에게 뭔가 눈밖에 난 사람들이나 시진핑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없어져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시진핑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절대 부패를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샤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시진핑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족들의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어머니도 이제 유명한 간부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자기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를 안 들어준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을 도와주었던 짜칭린 가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패를 했는데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그 2017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시진핑이 그 국가주석으로서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작년에 3차 역사결의라는 걸 해서, 이전에 1, 2차 역사결의라는 것은 사실 약간 뭐 어차피 중국 공산당 내에서 마오 시기에 한 번, 덩샤오핑 시기에 한 번 한 거지만, 이전 노선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걸 반성하고 다른 노선으로 가자. 이제 마오가 이제 농촌 혁명 쪽으로 가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덩샤오핑 시기의 2차 역사 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혁을 반성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가자 하기 위해서 역사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역사 결의, 작년에 나온 역사 결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너무나 위대하고 특히 시진핑 시대에 정말 잘했다, 그런 걸로 가득해서 이것은 시진핑이 앞으로 계속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역사 결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불안 요소가 계속 없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계속 통제하겠다고 가는데, 그렇다고 불안 요소가 없어지고 정말 안정적이냐?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더 불안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9월 16일에 그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가서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이런 연설했죠. 색깔혁명, 외부의 간섭으로 색깔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색깔혁명이란 것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그 2014년에 일어났던 유로마이단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그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옛날 구소련 국가에서 정권이 붕괴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아래로부터의 어떤 힘이 분출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원심력이랄까,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국유 기업이나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유제의 성격을 강화해 갑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시진핑이 중국 사회주의의 제도화라는 걸 얘기했을 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이제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그 분석을 보면, 이전에 중국이 항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얘기했는데,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자본주의를 하는데, 앞으로 점점점 좀 서구 자본주의식으로 시장 요소를 받아들여서 변해가겠다, 이런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였는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말하는 중국 사회주의 제도화는 지금 이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유 부문을 강화하고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 하에서의 자본주의가 우리 중국의 모델이다. 이것이 완성형이고 우리는 더 그 성격을 강화해 가겠다. 이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는데 중국식 자본주의가 또 생겨가지고 이게 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면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서방에서는 이 중국식이 하는 걸로 하면은 얘네들은 다 국유 자본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서 서구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된다 해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시진핑 시대 중국은 정말 제2의 문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체제가 문혁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건 아니냐면, 사실 문혁이란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단순하게 뭐 홍위병들이 뭐 지식인 패고 뭐 망신 주고 꼭 이런 것만 아니고, 사실 뭐 그런 그 조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잔혹한 행위를 안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중국 사회에서 그 당시에 어떤 불평등이나 여러 중국 사회의 문제, 중국 공산당의 특권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성격 같은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진핑 체제는 어떤 권력이, 강한 권력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 아래로부터 어떤 목소리가 나와서 변화를 해가려고 하는 이 자체적인 동력을 마치 홍위병이 다시 나타난다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통제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아래로부터의 봉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통해서 밑에서 오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막으면서 위에서 그 공산당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동원하는 힘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 목적에서 보면은 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 사회 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첸유친 베이징대 교수, 노신 연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2012년에 이분이 그 시진핑 집권 바로 직전에 예언과 같은 글을 썼어요. 노홍위병 집권에 대한 우려라는 걸 썼는데, 거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 세대에는 이 사람이 노홍위병 세대인데, 이 노홍위병이라는 건 어떤 용어냐면, 그 문혁 때 나타났던 어떤 많은 여러 가지 그 홍위병과 조반파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특권층 지도자들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공산당을 호위한다는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노동자, 농민처럼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혁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혁명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굉장히 약간 혈통론이라는 걸 직접 내세웠던 특권적인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첸유친 교수 쓴 글은 굉장히 긴데,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당시 2010년 당시의 중국 사회 변화를 막 설명하면서 이 홍위병 세대, 노홍위병 세대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두 가지를 특히 우려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아들이 우리만이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굉장히 특권적인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혁 때 이 세대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 뭐 어떤 수단도 쓸 수 있다. 문혁의 잔혹한 투쟁 중에 형성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 면모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진짜로 문혁이 다시 왔냐 할 적에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시대 중국이 가는 것은 시진핑 개인이 막 이상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중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큰 흐름의 어떤 한 부분 위에 있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불안 요소를 없애고 통제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어떤 합의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세대랑 아까 이제 혈통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과 그 주변 세력의 어떤 이런 특별한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만이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이끌어야지 미국을 이기고 중국이 뭐 더 부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중국 중산층은 왜 공산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고, 뭐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중산층이 뭐 이제 개혁을 요구하고 뭐 민주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거가 한동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고정관념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중국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당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런 걸 한번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왜 부동산 보유세가 없을까?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집값이 서울, 강남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것을 다 많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비쌉니다, 사실. 그리고 중국이 뭐 1만 달러 지금 1인당 GDP가 1만 달러 넘었다지만, 사실 빈부격차도 심하고, 어쨌든 명목상 GDP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1인당 GDP도 우리보다 낮은데 집값이 서울,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문제이죠.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이 이렇게 시장화하고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 것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1997년, 98년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전에 물론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한다고 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시장화하는 것은 사실 97년, 98년에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 전에는 단위라고 해서 어떤 그 직장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소속이 되면, 이제 농촌은 좀 다르지만 직장이 소속이 되면 그 직장에서 한번 딱 배치를 받으면 그 직장에서 평생 거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직장에서 의료보험도 해주고 양로 혜택도 해주고 집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화 개혁을 점점 하면서 97년, 98년에 그 단위별로 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민영화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들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자산이 별로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단위나 국가가 이런 집을 나눠주는 대도시 주민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무이자로 빌려줘요. 그래서 집을 사실 나눠준 거예요. 거의 나눠주다시피 했는데, 그 뒤로 이 집값이 정말 수직 상승을 해서 서울 집값보다 비싸게 되니까 도시에 있는 대도시 중산층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사실 다 중국 공산당 체제 때문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체제를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또 없어요. 강남의 집을, 뭐 우리도 지금 부동산 세제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10억, 20억 뭐 이런 집을 대부분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나눠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 레버리지가 돼서 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십 채 가진 사람도 많고, 옛날에 뭐 부자들은 뭐 몇백 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부동산 보유세라는 걸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있을 2010년 뭐 그 전부터 그랬겠죠. 부동산 보유세를 그래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게 개혁 과제로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요. 하지만 이런 공산당 기득권 측에서 반대합니다. 근데 다 명분이 있어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중국은 토지가 국유재인데 세금을 받으면은 국유재가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대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까지도 막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부를 엄청나게 늘려주는 것이 중국 중산층이 중국 공산당의 지금 이 시스템을 지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를 앞으로 과제로 하겠다 해서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약간 좌파 우리나라에서도 아 이제 정말 중국이 제대로 빈부격차 없애고 제대로 가려나 봐 하면서 기대를 가지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국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얘기되는 게 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동 부유를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장 불평등한 부분이 지금 부동산 부분인데 이런데 세금을 제대로 제대로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분배를 해야 되는 거가 당연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공동 부유를 얘기했을 때도 이 부동산 보유세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어요. 논의만 되다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부동산 보유세도 그렇고 사실은 상속세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뭐 수백 채를 상속받아도 아무 세금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이 공동 부유라는 것도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작년에 공동 부유가 나왔을 때 대부분 대기업에서 뭔가 그 사회공헌 기금처럼 내놔라. 중국 공산당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나눠준다고 했지 전혀 이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 화제가 뭐 지금 굉장히 그 관심을 모으는 게 뭐 부동산 기업들이 헝다 이런 데들이 위기에 처하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중도금 대출 상환 거부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한테 중요한 거였죠.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을 매개로 중국 공산당과 중산층과 이 부동산 기업 이런 사람들이 약간 삼결합을 했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국을 사회를 바치는 중요한 어떤 기득권 구조였는데 이 부동산이 흔들리면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지금 어떤 불안 요소도 다 제거하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요소가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중국에서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이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뭐 AI 기술이에요.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중국이 통제를 강화할 때 이것이 뭐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맞으면서 대단히 발달을 했죠. 그리고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가장 첨예한 부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안면 인식 기술이랄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나 이런 거는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앞서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굉장히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제조 2025나 이런 데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국이 뭐 여러 그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그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감시가 강화되는 데 대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다지 큰 문제를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감시 기술이 굉장히 통제 기구인 동시에 편리하잖아요.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졌다.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중국은 뭐 은행 가서 한참 줄 서야 되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물건 넣으면 없어지고 이러는 데였는데 지금은 너무 감시가 촘촘해가지고 아무도 물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구나 하고 느낀 거는 아까 제가 어디서 사진을 놨었는데 이 지금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하면서 어디 나가려고 해도 이 스마트폰에 건강 코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72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지 그 건강 코드라는 거 받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람들이 조금 감시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 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직도 이것을 편리한 쪽에 더 편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감시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한 중국, 편리한 중국이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지금 더 강해요. 근데 이 문제가 가장 사실은 심각한 곳은 신장 위구르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식으로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이 신장 문제는 이제 꼭 감시 기술 말고도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이제 통제가 강화된다는 거 말고 하나는 중국이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해 간다 하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원래 당연히 제국의 유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전의 제국의 그 모습이 그대로 가장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민 국가죠. 그러니까 국민 국가이자 제국인 나라인데 제국이란 것은 이전에 팽창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팽창하려고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이 제국이 세계의 중심 어떤 한 특정한 이 지역의 중심이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그 자기보다 약간 못한 위계 질서를 가지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제국의 강력한 유산을 가진 이 중국에서 중국의 그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데가 신장이에요. 신장은 사실 중화 제국 그러니까 청제국이 마지막으로 정복했던 그 변경 지역의 하나이고 그것이 완전히 중국의 지금 내지로 통합이 되지 않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신장 서부의 카슈카르 그 근처에 그 코너샤에르라는 곳에서 그 수용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되었지만 그 위그르나 그 신장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족화 동화시키려고 하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그 수감자 2,000 몇백 명의 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것을 분석해서 BBC 등 14개국이 공동조사해서 보도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국의 제국적인 어떤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화민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화라는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자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묘사한 그런 용어였는데, 그렇다고 중화민족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근대의 용어죠. 민족이란 것 자체가. 중화민족이란 것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중국에서도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있는 거잖아요. 중화민족이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상의 공동체인 거죠. 이것은 19세기 말에 청제국이 이제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할 당시에 양계초가 처음으로 말한 용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화민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논쟁이 많은 문제였는데, 이제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나서는 자치구, 소련식 자치구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이란 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아까 이제 그 중국이 제국의 변경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지점이 있었는데,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서 서구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이 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소련 해체의 원인 중에 하나로 민족 각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그 러시아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 변방 문제를 강화하지 않으면은 소련처럼 해체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부터 병강사지 공정이란 게 나타나서 병강의 민족과 역사를 새로 그러니까 중화 중심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2002년에 나타난 동북공정도 사실은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기로는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 문제 하면서 중국도 우리도 분열주의와 테러에 반대한다 하는 것을 명분을 가지고 신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 변경 지역에 대해서 더 통제를 강화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이게 더 강화돼요. 왜냐하면 시진핑 시대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면서 서구나 이런 쪽하고 대결할 걸 생각하면 이 변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더 강화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소수민족 지역을 한족화하는 식으로 민족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신장이
한국의 16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고, 뭐 위치로 봐도 그 중앙아시아와 연결돼서 1대1로가 나가는 곳이고, 자원이며 뭐며 중국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위그르인이나 거기 있는 무슬림들이 한족에서 가장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쪽의 분열이 가장 먼저 일어날 걸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티벳과 이제 이 신장 문제가 가장 중국한테 이제 뭐 중국 권력이 보기에 불안정한 지역인데, 그래서 티벳이 사실은 더 먼저 신장보다 더 강하게 됐었고, 2016년에 이제 티벳에서 서기를 하던 이 천취한거라는 사람이 신장 당서기로 부임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검문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안면 인식 정보를 다 수집하고 뭐 곳곳에서 이제 감시 같은 걸 하고 첨단 기술을 해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엄청나게 배치하고 해서 이런 걸 시작하고, 이게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 외부로 알려진 거는 한 2017년 초부터 위그르인을 비롯해서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가둬가지고 이제 중국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이슬람이나 이런 거는 위험하고 잘못된 종교, 이걸 비판하고 자기 문화를 비판하고 한족 중심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고 시진핑에 충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재교육이란 걸 시키게 됩니다. 지금 유엔에서 뭐 이제 이번에 보고서도 나오고 했지만 정확하게 뭐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를 알 수 없어요. 뭐 100만 명이라고도 하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일부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서구에서 지어낸 거다, 뭐 중국을 악마화하게 지어낸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걸 취재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전에는 한 2번 가봤고, 제가 최근에는 직접 못 가봤는데, 중앙아시아 연구하는 학자들, 제가 많은 아는 분들이 2017년, 18년에 갔어요. 갔을 때 뭐 모스크 같은 데 다치고, 거기에 다 공산당 구호가 붙고, 제가 아는 정말 친한 학자가 그 어떤 집에 뭔가 물인가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2017년이었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니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다 잡혀갔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는다면서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우시기도 하고, 그 당시부터 이제 원래 신장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슬림 지역이니까 할랄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위그러로 써놓은, 그 식당에 써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한족 그러니까 중국과 다른 요소를 나타내는 거에서 그런 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고 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화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고, 이건 한족 중심의 동화 정책을 강하게 해서 이제 이걸 한족화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분리되거나 할 위험을 없애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 홍콩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동안 한국에서 홍콩 시위가 막 많이 날 때는 홍콩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홍콩은 거의 잊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아래로부터 오는 변화 요소를 통제하는 동시에 이 변경에서 오는 불안 요소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신장이나 티벳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 변방이란 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신장처럼 청나라 말기에 정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중국화되지 못하고, 사실 그 강이 걸륭제 때 여기 정복하고 나서도 중국이 지배했다고 하는데, 그 지배라는 것은 정말 거기에 일부 소수의 관리들을 파견하고 군 일부를 파견해서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통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뭐 일본과 전쟁을 하고 이렇게 중국 내지가 힘들었을 때는 사실 여기가 거의 방치되어서 군벌들이 지배하는 그런 데였지, 중국 뭐 공산당이나 국민당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나 티벳을 1949년 이후에 정복해서 그것을 중국화, 한족화 하겠다는 문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홍콩이나 대만은 이제 제국주의 시기에 빼앗겼던 이전의 변방을 다시 찾겠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다 그 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콩도 2014년 무렵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신장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하기 시작한 첫 단초는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신장에 첫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rum치에서 뭐 칼과 뭐 약간 소규모 폭발물 같은 거 가지고 뭐 공격이 일어나고 한 문제, 그게 있었고, 그 무렵에 홍콩에서는 그 우산혁명이라고 해서
그 홍콩 직선제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직선제 해라 하면서 그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만에서는 중국에 과도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우리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중국과 경제를 통합하려고 한다 하는데 항의하는 그 해바라기 시위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중국과의 그 서비스 투자 협정인가 그거에 반대해서 의회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세 개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꾸 뭔가 변방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이것을 다 바꿔야 된다. 더 강력하게 동화하고 해야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콩 시위는 지금 와서 한국에서는 당시 홍콩 시위를 보는 안에서 홍콩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한 입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이게 뭐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중국이 얘기하면 뭐 그냥 그렇다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 한국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본격적인 토론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광주처럼 생각하기도 하시고 또 일부에서 걔네들 뭐 너무 미국과 영국이 기대하는 뭐 CIA의 사주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어쨌든 100만 명, 200만 명이 그렇게 시위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이 무렵에 중국이 이 분열적인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고 중국이 더 강하게 통제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국양제라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만 홍콩을 보고 나서 대만에서 그 가능성은 없어졌죠. 이제 일국양제가 이 당시 시위 진압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여기에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지금 거기는 어떤 모델이라고 해야 되냐면 일국양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그러니까 중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홍콩이 지금의 홍콩에 대한 통치 모델이고 대만에 대해서도 결국 그런 모델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만 사람들이 그걸 우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과 그 주변에 있는 약간 안보적인 거죠. 군사기지. 이제 한국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중국은 사실은 이 대만 문제가 뭐 워낙 오랫동안 중국한테는 수건이었죠. 대만 문제가 지금 시진핑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마오쩌둥 시기부터 여기 여러 차례 폭격도 하고 이제 이 대만을 사실은 마지막에 점령하려고 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전에 중국이 개입하게 되자 미국이 제7함대를 여기 보내게 되면서 대만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사실 대만과 관련한 책 중에서 뭐 우연한 accidental state, 우연한 국가 이런 책도 있어요. 사실 이 무렵에 국共내전 마지막 시기에서는 미국도 대만을 뭐 꼭 지켜서 어떤 국가 형태로 만들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장개석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상당히 너무 실망을 했고 뭐 부패하고 패배하고 와가지고 또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냥 50년 후반이 되면은 그냥 당연히 국공 통일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냉전이 강화되고 중국이 참전하게 되고 미국이 싸우게 되면서 사실은 제7함대를 두고 53년에 대만과 미국이 그 안보 협정도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와 처음부터 이 대만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중국은 이제 93년과 여러 뭐 반분열법도 만들고 하면서 미국과 대립을 생각하면서 이 연해 지역에 계속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배치를 했어요. 이 중거리 미사일을 지대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쏴서 미국의 함정을 맞출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1도련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대만이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중요해요. 지금 오키나와 이쪽은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위쪽은 다 일본이 막고 있고 오키나와까지는 일본이 막고 있는데
대만만 만약에 여기 차지한다면 뭐 지금 반도체 TSMC 문제도 있지만 안보상으로 봐도 태평양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태평양을 미국과 동서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만이. 그런데 대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십 년 해묵은 문제인데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지? 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이 이전에 덩샤오핑 시대까지는 이제 초고속 성장에 의지해서 그 정당성을 만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초고속 성장이 되지 않아서 신창타이 뉴 노멀 시대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면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왜 지지해야 되지?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기 시작한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잖아요. 이제 우리 부유해졌는데 2위가 됐는데 더 참고 이제 우리 공산당을 위해서 같이 가면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세계 1위의 국가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을 추월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중화민족의 치욕의 상징인 이 대만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시진핑이 중국 사람들을 약속하고 있는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를 지지하고 내 사면임이건 뭐 더 장기이건 지지하면 내가 이거 해준다. 라는 약속 하에서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사면임이라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물론 마오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적어도 개혁개방 시대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 후계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됐던 이걸 깨고 다른 시대로 나가려면 여러 가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걸 깨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뭔가 필요한 거예요. 사면임, 시진핑이 굉장히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니까 나를 중심으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조금만 더 지지해주고 따라가면 우리가 미국도 추월하고 대만하고 통일을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지금 공산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중국 지도부가 미국은 쇠퇴하고 우리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준동맹화돼서 미국에 대한 도전해서 미국을 이기고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는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두 세력이 미국과 이제 중국이 만나는 곳, 그다음에 유럽과 러시아가 만나는 두 지점이잖아요. 거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식 질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가 이전에는 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진핑 체제가 이렇게 가는 한 꼭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강군멍이라고 해서 그 시진핑 주석 집권 뒤에 지난 10년 동안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과 군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군사적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핵심 이익이라고 해서 중국 이전에 일본이 뭐 조선까지는 뭐 이익선이고 이렇게 생명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조선까지가 뭐 이익선이고 만주가 생명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거꾸로 얘기했네요. 조선까지가 생명선이고 만주 뭐 이익선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커 나가려면은 대만이나 남중국의 해까지가 핵심 이익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그러죠. 정말 그럼 대만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두고 정말 전쟁을 벌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서게 될까요? 라는 게 지금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하시는 질문이고 누구도 확정된 답은 할 수 없죠. 사실 시진핑 주석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만 문제가 할 때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미국이 정말로 대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뭐 미국에 뭐 다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그거 알아서 중국이 해라. 이런 상황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가의 교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뭐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고 이 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 타격이 없었다면 중국도 좀 대만에 대해서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 하는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지금 수렁에 빠지고 제재나 이런 게 실제로 타격이 크다 하면 이걸 중국도 그런 요소를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런 고립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뭐 중국이 더 경제력도 좋고 중국과 경제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해볼만 하겠죠. 그 세 번째는 중국 국내 요소도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사면임을 하고 2027년에 사연임을 결정할 때 이런 대만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정통성을 꼭 보여서 사연임을 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중국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다거나 해서 이 대만 문제로라도 정통성을 더 보여줘야 될 상황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야? 이거 말고 어떤 변화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떤 전문가도 단기간에 여기서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 역사라는 것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장기적인 어떤 시간 프레임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볼 적에 지금은 어떤 이견도 표출할 수가 없고, 하지만 2010년대에 나타났던 그런 사회운동이랄까, 중국 아래에서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중국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내부에서 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그런 점이 저는 계속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제가 봤던 베이징 근교의 피촌이라는 데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를 써놓은 건 이런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란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그 호구제라는 걸로 이제 어떤 대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을 가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농촌 사람들은 뭐 교육이나 복지나 부동산이나 여러 문제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 있는데, 중국에 물론 이제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지만 호구를 기준으로 보면 도시 호구는 36이고 농촌 호구가 64예요. 사실은 아직도 그 호구 문제 때문에 지금 호구가 여러 개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호구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도시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농촌은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고 도시로 데려오기도 어렵고 농촌의 뭐 교육이나 이렇게 열악한데 아이들이 그래 더 농촌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 뭐 10대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은 농촌 호구를 가진 아이들이 75%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 시간상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2010년대에 제가 뭐 취재하고 했던 노동운동가들이나 중국 농민들이 토지에 저항해서 시위를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대표를 뽑고 민주선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2017년에 중국 그 광동성에서 자스커지라는 기계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그 회사 사주가 방해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정부와 결탁해서 그걸 막으니까 중국 곳곳에 있는 학생, 그 학교마다 그 마르크스주의 학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다 잡혀가서 지금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 아래에서는 계속 탄압을 받더라도 이렇게 중국 사회를 아래로부터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던 거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걸 계속 강하게 탄압하고, 심지어 이 학생들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중국 곳곳 뭐 베이징대, 난징대 이런 데서 마르크스주의 학회 자체를 등록을 안 시켜요. 아니면 무슨 약간 어용 학회를 만들어서 그 원래 학회를 없애버려요. 그럴 정도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힘없는 사람들인데도 이 지식인들이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싹이 보이면 이제 잡아가거나 탄압을 합니다. 제가 이 첸유친 선생님이라고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요즘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중국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많고, 지금도 살아 계신데 제가 계실 때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러 번 뵀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일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마오쩌둥이나 권력, 뭐 시진핑의 중국, 이런 사람들의 중국만 보고 중국의 뭐 권력 구조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정말 중국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이게 무슨 서구식 민주라서가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중국의 문제, 중국의 특권, 중국의 격차, 불평등,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뭐 오사운동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공산당 이후에도 뭐 반우파 투쟁이랄지 천안문이랄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만 외부에서 그걸 주목하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 사회를 낮게 바꿔낼 수 있다는 동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그 폭스콘의 노동자들이 한때 많이 자살했잖아요. 2010년 무렵에. 이 2014년에 자살한 시리즈라는 노동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한 100여 편의 시를 썼는데 이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국의 문제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다 돈만 알고 공산당이 얘기하는 대로만 따르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대화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2010년 무렵에 대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이 너무 뭐 중국 공산당이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뭐 화도 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질문 이거예요. 중국에서 국민사회는 가능한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분명히 다른 목소리들이 있고 어렵지만 계속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런 거예요. 중국은 거대한 다민족 제국이어서 중국의 이 통일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려면 특별한 강압적 통치가 필요해. 중국에서 민주는 가능하지도 않고 중국에서 민주가 있으면은 뭐 혼란이 오고 중국이 분열된다. 이런 얘기를 중국 분들이 사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은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국 분들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중국 분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서 좀 그런 민주주의 이런 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간 중국에서 계속 중국의 당과 국가에서 그렇게 강조를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비민주적으로 해도 우리 중국 공산당을 믿고 따라서 부강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셔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혐중을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또 다른 혐중이 아닌가. 중국 사람들은 민주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혐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중국 공산당만이 아니고 오사운동, 뭐 반우파 투쟁에 희생된 학생들 사실은 이 우파라고 몰렸는데 우파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왜 혁명 이후에 특권화되고 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왜 불평등하고 부패가 생기고 간부들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파로 몰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최니치 선생님이 사실 이때 베이징대에서 그 반우파 투쟁에 희생된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최니치 선생님이 계속 책 쓰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 당시 우파들이 제기하는 게 전혀 우파가 아니었는데도 왜 우파로 몰려서 처벌되었는가 그 목소리를 남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크세요. 그리고 뭐 민주의 벽이나 천안문이나 아까 혼다 우칸에서 그 토지 몰수에 항의하면서 뭐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농민들, 아까 자스커지 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오만해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대한 중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야 우리는 대국이니까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점점 하게 되면서 사실 주변 국가도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중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런 면들이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중화민족을 얘기하지 않고도 중국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돼야지 이 문제도 사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한국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한국 분들이 중국의 이 사회 아래로서의 변화에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안 돼. 중국은 뭐 듣기도 싫어. 중국은 뭐 다 짱깨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런 면들을 좀 봐주셨으면 해요. 이 문제도 좀 어떤 분들이 최근에 많이 질문해 주셔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 사람들 사이에 지금 제일 많이 싸우는 게 MZ세대끼리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뭐 게임 사이트에서도 맨날 싸우고 있고 뭐 짱깨 죽어라 막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뭐 중국 청년들도 뭐 한국 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이 돼요. 아니 중국의 그 2000년대 이후생 링링호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90년대 이후생 지우링호라고 하는 그 2030 MZ 세대는 왜 이렇게 애국주의에 열광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젊은이들에 대한 담론이 하나는 애국주의, 그거고 국가주의이고 하나는 탕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국가한테 착취당해. 우리는 이게 저기 탕핑 이거 뭐냐면 풀이 부추가 누워버리면 낫으로 잘 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국가가 하라는 데서 일하고 열심히 살면은 국가한테 착취만 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운 부추처럼 그냥 누워버리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중국 20대에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볼까 했는데 그 샹벼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이런 그 농민공 문제나 여러 가지 중국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 지금은 독일에 있는데 중국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자예요. 이분 얘기로는 이제 중국 청년들이 사실은 동북아 뭐 한국도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청년들한테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나아져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지금은 다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탕핑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약간 중산층 이상인데 약간 냉소적으로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국가한테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항하자 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슬프게도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저항을 하기보다는 기회가 있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을 가길 원해요. 그런데 사실 이민도 갈 수 없는 이 사람들, 젊은 농민공들, 시골에서 왔는데 계속 허드렛일하고 뭐 배달농자하고 힘들게 사는데 뭐 도시에서도 차별당하고 뭐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 소외되고 저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소모되는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민도 갈 수 없고 다른 탈출구도 없는데 가장 뭐라고 하죠? 그 자존감이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주로 기층 민중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경제적으로 제일 불안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에서 뛰쳐나는 환상이 바로 뭐냐면 국가가 제공하는 애국주의, 강대국주의. 야, 이제 중국은 정말 곧 강대국 돼서 미국을 이기고 그 미국의 그 악랄한 제국주의를 혼내주고 하는 나라가 된다. 너희들은 그 일원이다. 하는데 더 열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약간 씁쓸하지만 뭐 한국에서도나 아니면 여러 세계 곳곳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중국 젊은이들 왜 저래 하는데 이런 면모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점도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동안 우리가 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고 미국이 1급 체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때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대안으로 어떤 새로운 체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0년 이전에 한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좀 진보에 계신 분들이 중국이 다음 대안이다. 중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중국이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안이 되려면은 보편적인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미국의 1급 체제가 문제였고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걸 했다면 중국은 그렇지 않아. 어떤 다른 미국식 질서와 다른 어떤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 꼭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니라도 중국 나름의 어떤 사회와 국가의 관계랄지 아니면 그럼 주변 국가는 어떤 식으로 미국과 달리 보편적인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있어야 돼요. 특히 중국은 어쨌든 반식민지 상태였잖아요. 제국주의로부터 침략도 받고 제국주의의 어떤 고통을 겪은 국가로서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세계 이런 국가들한테 우리는 그런 제국주의로부터 반식민 침략을 받은 국가로서 동병상련으로서 우리는 미국과 다른 어떤 걸, 미국이나 서구가 했던 제국주의와 다른 어떤 걸 보여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뭐 1대1로 국가에서 제가 최근에 1대1로 타지키스탄에 갔다가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돈으로 해서 특권층한테 뭐 건물 지어주고 곳곳에서 빚 못 갚으면 광산 다 채굴권 받고 이 신장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중국과 같이 순찰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중국이 투자한 것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군이 가게 되고 정치권에 개입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미국이나 서구 제국주의가 보여줬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보면은 알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중앙아시아 곳곳 국가들에서 해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굉장히 반중 시위도 늘어나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중국이 보편적인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구호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에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면 보편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중화민족이 훨씬 중요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이 두 개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새로운 보편을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상태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계속 미국이 잘못했고 우리는 피해자야. 100년 동안 피해받았으니까 우리 피해받은 국가로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행위들은 미국이 100년 전에 노예제한 것보단 나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분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원세계 위안스카이 그 조선 말 청에서 와서 약간 총독처럼 행세를 했던 이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좀 또 그런 이제 약간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중국은 사실 한반도를 침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많은 시대 동안 그 위협이 그러니까 서북 쪽에서 북쪽에서 오는 오랑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유목민족과가 최고 안보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반도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부딪히기보다 항상 그쪽을 막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뭔가 해양 세력과 부딪히게 되고 뭐 일본이 임진왜란에 들어온다든가 뭐 청일전 이럴 땐 한반도에 개입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지 중국을 어떤 고정된 그런 걸로 보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볼 것인가. 한중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전의 위계 질서에서 어떻게 더 동등한 수준으로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국은 이전에보다는 어떤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국이 어떤 걸 할 때 우리는 항상 뭐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 이것만 두려워하는데 지금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가질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술 패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막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 우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한국의 발언권이 있다는 걸 가지고 한국이 원칙을 가지고 중국에 요구할 것 요구하고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동북아 질서에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걸 가지고 좀 중국한테 그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이 표를 한번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진보 쪽에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홍콩 때도 그렇고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오히려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뭐 서방이 과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고 이제 어떤 데서 한국의 보수에서 그런 문제를 더 강조하는 건 이제 중국의 문제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면은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보시면 이게 퓨 리서치에서 그 유명한 조사 있잖아요. 한국의 뭐 80%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한다. 뭐 그런 조사의 그 뒤에 나오는 한 항목이에요. 여기 이 이제 조사 대상 국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경제 관계에 손해를 입더라도 중국 인권 문제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좌파 이제 레프트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도 우리 중국 인권 문제 증진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헝가리 같은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은 80%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70~80%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맨 왼쪽이 겁니다. 한국의 진보는 28%밖에 안 그렇다고 해요. 중국의 인권 문제는 관심 없고 그냥 경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진보의 생각인 거예요. 72%가. 그런 문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보는 거가 한국의 진보가 맞는 태도일까? 이것이 우리의 진보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면 이게 중국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북공정 뭐 가지고 뭐 박물관에서 뭐 고구려하고 발해를 뺐다 해서 막 한국 분들이 분노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공정 문제는 이 고구려 발해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장이랄지 티벳이랄지 이 변경 문제 전체랑요. 홍콩 문제나 대만도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같은 구조로 이 같이 봐야지만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해법도 더 찾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내리고 할까요? 마스크 내리고 네, 할까요? 내리고 하셔도 예. 됩니다. 네.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기존의 편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층민 일각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부패 운동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저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중국은 너무나도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많은 수의 사회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리한 중국 정부가 이제 이를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패 세력을 척결했다 하는 식의 어떤 친정부적 입장을 아직까지는 강하게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예측은 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세력들이 성장하고 그 하는 데까지의 얼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정말 다 제가 뭐 알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 사회가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하면 길을 바꿔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오쩌둥 시대 이렇게 문혁도 겪고 하다가 그 문혁이 끝나고 나서 중국 사회에서 사실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은 덩샤오피 개인이 엄청나게 대단했다기보단 당시 중국 사회 전반에서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엄청난 공감대와 뭐 아픔과 반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하면 꼭 뭐 문혁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국 사회 내부에서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이 건국 이후에 30년 정도 가다가 또 30년 길을 바꾸고 이제 시진핑 들어와서 지금 한 10년, 사실은 이 변화가 꼭 시진핑 딱 시작되면 시작된 건 아니고 그 5년 전부터 이 변화 좀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15년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저도 이게 지금 이 아래로서의 변화의 목소리라는 것은 지금 완전 침묵하는 속에서 아래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대다수 분들은 저도 많이 얘기해보지만 일단은 중국 국가가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그런데 뭐 경제 문제랄지 사회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다시 다른 식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뭐 당내에서든지 엘리트층에서든지 뭐 아래에서든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뭐 중국에 계속 우리 원칙 가지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중국과 충돌이랄지 무력 전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관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인내심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통제를 엄청 더 강력하게
했잖아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의 통제가 조금 덜 보이는 통제였다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건 중국도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실제 보이는 통제가 더 많이 드러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주는 것 속에서의 예를 들면 불만이라던가 혹은 뭔가 뭐 하여튼 다른 목소리 변화의 지점들 이런 거는 없는지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도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유럽도 일단 하나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나서 유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강력하게 통제했다가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무너져서 이제 뭐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쩌려고 저러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뭔가 유용한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 이 제로 코로나는 지금 올해 중국의 최대 화두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애국주의라는 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애국주의라는 측면에서 봐도 올해 작년보다 제일 애국주의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정말 애국주의가 막 부출하고 했는데 올해 애국주의가 실제로 이제 정부의 프로파간다로서 애국주의는 강한데 밑에 기층에서는 다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제일 큰 동력은 제로 코로나가 너무 큰 폐해를 입히면서 지금 사람들이 민심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의 뭐 시골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의료 상황이 14억을 다 대처하기에는 좋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에서 처음에는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것은 너무 무리수로 가고 있는 거죠. 오미크론 상태가 되고 사실 중국 사람들 다 아는데 오미크론 뭐 몇십 명 생긴다고 뭐 전 도시 1,100만 명을 봉쇄하고 뭐 상하이도 처음에 뭐 몇백만 1,000명 정도 가지고 이렇게 봉쇄를 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곳곳에 반발이 나오고 상하이 동안에도 민심이 엄청 악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쇄가 끝나도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청년들이 지금 실업률, 도시 실업률, 청년 실업률 20% 됐다고 중국에서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방향이 퍼졌는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이것이 작년에 공산당 100주년 시진핑 주석의 양대 업적이었잖아요. 하나는 뭐 빈곤 구제했다는 거랑 그러니까 빈곤 탈피해서 소강사회 만들었다는 거랑 하나는 제로 코로나 승리했다는 거에 시진핑 주석의 양대 업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지금 뒤로 물리면서 그냥 풀자 하려니 사실 그러면 지금 너무 확진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어떻게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지?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정치적으로 이제 물러가지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상해 때부터 계속 완화해야 된다. 조금씩 걸리는 게 낫다고 했는데도 풀지를 못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쓴다.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록색 PCR 검사 72시간 만에 안 받으면은 아예 행동을 못하게 되고 시위를 하려고 모이려고 하면은 갑자기 코로나 안 걸렸는데 코로나 걸린 걸로 빨갛게 변해가지고 차를 못 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약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시진핑 주석이 사회 불만을 통제하고 심지어 전시 통제 같은 걸 실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문혁이 아니라 지금은 역병혁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이 제로 코로나 혁명이다. 그러니까 문혁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단에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게 가게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망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막 감시하고 누가 나가려고 그러면 이웃끼리 서로 지금 감시하고 이런 문제도 많고 곳곳에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줘야죠. 이 걸려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뭐 백신도 뭐 mRNA 백신 같은 걸 하면서 뭐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중국에서 어떤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내년 일단 지금 20차 당대하고 내년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식으로 사면임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정치적 결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안 걸린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처럼 그 97% 이렇게 하려면 28년이 걸려. 이 속도로 가면 28년이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방역의 측면만으로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사연임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최근에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해서 권력을 강화시켜놓고 그쪽 세력으로 집권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물러나면 권력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많은 사실 불만도 많이 만들었는데 정치적으로 물러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면 이 중국 문제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친중도 반중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 중국을 변화하려면 내부의 인민들이 반란 그 저항에 의해서만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는 되게 일반적인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하실 때 그런데 중국은 미국도 그렇고 어디 패권을 가지던 집단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가 지금까지 네. 그럼 어떤 나라든 자기네들의 패권을 강화하는 논리를 늘 갖기 마련이고 그러면 중국에서 그러면 그 중국 공산당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배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밑에 또 저항 세력들에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일반적 결론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주의적 요소는 뭔가? 그럼 한국에 있는 우리도 그러면 중국의 정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인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지원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도 동일한 세계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연대를 하든가 교류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중국 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성격 이런 그 요소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도 아마 뭐 미국이나 지금까지 어떤 패권 국가들도 사실은 자기 패권 유지가 중심인데 거기에만 어떤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무슨 엄청난 평화 국가가 되고 이상 국가가 돼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제가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처럼 하는 그런 늑대전사 외교라고 하는 뭐 우리가 강하고 니네 소국이니까 얘기 들어라 사실 이런 얘기를 좀 공공연히 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게 정답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2008년 10년 그 무렵에 보면 중국은 뭐 유교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던가 하면서 조금은 지금과는 다르게 우리가 대국이고 니네가 소국이어서 말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자기 전통에서도 조금 이 동아시아에서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없을까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천안문에 마오쩌둥 그 앞에다가 큰 공자상도 세워보고 해서 좀 유교 같은 걸 가지고 보편화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당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뭐 천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이제 힘에 붙이니까 일단 통제 강화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국제 무대에서 나와서도 우리가 대국이고 니네가 소국인데 우리 핵심이 존중해라 이런 것은 적어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다른 식의 보편주의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게 뭐 대국이고 소국이고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같이 뭐 제국주의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주변 국가들한테 어떻게 해봅시다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답은 당연히 중국이 찾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는 중국의 인민들이 불쌍하다고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연대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2010년 무렵만 해도 이제 중국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우리랑 고민이 하나도 안 다릅니다. 오히려 더 현상 돌아가는데 많이 알고 그런 거에서 뭐 한중간에도 뭘 해보자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당장 뭐 제로 코로나도 이제 그런 통제한 방법이지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
공산당 다 지지해. 막 애국주의 해가지고 정말 말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은 일단 좀 벗어나서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어떻게 말하면은 상식적이지만 이제 중국 뭐 봉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 엘리트 내부에서도 당연히 다른 노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중국 사회 안에서의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너무 이제 중국의 완성형으로 보고 중국을 너무 정말 중국은 보기도 싫어 이런 혐중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과도하게 중국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쉽게 지금 상태를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말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매우 흥미진진한 강의였습니다. 뭔가 저희가 가까이 있는 이웃 국가이고 또 큰 영향을 받고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후에 강사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가능성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또 저희의 외교나 뭐 정치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키아벨리 편지 다음 달 책도 관련한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주제여서요. 아마 기술 문제로 다음 달에는 강의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강해 주신 박민희 저자님께 박수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